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듯했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덜덜 떨리다 못해 바닥으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민수도 당황한 듯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혜진의 팔을 툭 쳤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이긴. 당신은 몰랐어? 어머니,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거. 며칠 전에는 냄비 태워 먹어서 집 전체가 연기로 자욱했잖아. 나 정말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이러다 큰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그건 내가 잠깐 졸아서 나이 들면 다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유난 떨기는 유난히요? 어머니, 그게 벌써 이번 달만 세 번째예요. 가스불 잠그는 거 잊으시는 거요.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제 인생도 있다고요. 언제까지 어머님 수발만 들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발이라는 단어가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아픈 데라도 있으면 밤새 제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던 혜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게 짐이라도 됐다는 말이니?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 맞아요. 이제는 버거워요, 어머니. 그러니 알아서 거취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본 곳들 몇 군데 있으니 이번 주말에라도 같이 가보시죠. 혜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와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안내서. 하얗고 반들반들한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시뻘겋게 번져 보였습니다.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예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사과? 내가 왜? 틀린 말 했어? 당신은 맨날 회사 일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잠만 자잖아. 이 집에서 어머니 온전히 책임지는 건 나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이 집, 어머님 집 아니잖아요. 당신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주인은 저예요. 제가 30년을 어머님 모셨으니까요. 이제 그만 제 인생 찾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 서슬퍼런 말에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쪽 같던 내 며느리, 내 딸이라 여겼던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저는 그저 치워버리고 싶은 늙고 성가신 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의 손에 제 남은 인생이 가장 뾰족한 칼이 되어 돌아온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 세상을 무너뜨린 그 잔인한 말이 사실은 무너지던 나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던 혜진이의 마지막 절규였다는 것을요. 저는 황귀남이라고 합니다. 올해 78, 이 집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뿐인 아들 민수를 키워 장가 보내고 그 아들이 낳은 손주까지 제 손으로 다 거둔 사람입니다. 이 집의 모든 벽돌에는 제 눈물과 땀이, 모든 가구에는 제 손때와 세월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라는 아이가, 그것도 친딸처럼 여겼던 아이가 저더러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니 나가라고 합니다. 평생을 바친 내 성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를 저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혜진이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식탁 위에는 각종 요양원과 실버타운 안내,
책자들이 보란 듯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찻잔을 치우고는 깨질 위험이 없다며 유아용 플라스틱 컵을 제 자리에 가져다 놓기도 했고요. 그건 더 이상 저를 어머니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나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았죠. 치가 떨리는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 나가주마. 내년이 원하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주면 될 거 아니냐. 오기가 생겼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쏟으며 쫓겨나든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이가 시장에 간 틈을 타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짐을 싸기 위해서였죠. 30년 전 혜진이가 시집 올 때 혼수로 해왔던 낡은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칸에는 제 고운 한복들이, 아래 칸에는 사계절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모두 혜진이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곰팡이 슬지 않게 햇볕에 말리고 나프탈렌을 갈아 넣어주던 그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독한 것. 이렇게 살뜰하게 굴어놓고 이제 와서 나를 내쫓아.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옷가지들을 꺼내다 보니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우리 영감의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죠.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품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뒀더라. 분명 이 안에 넣어뒀는데 기억을 더듬어 봐도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개장 옆에 붙어있는 혜진이의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던 공간이었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을 열어봐도 시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저는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제 유품이 아닌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한 약봉투가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얀 대봉투에 담긴 서류 뭉치가 하나 놓여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아픈가? 저렇게 약을 많이 먹을 정도로.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곧바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할 것이지. 사람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혹시 병원비 때문에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건가?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하얀 대봉투에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찰나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가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그 서류, 봉투를 제 주머니에 구겨 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이 모든 비극의 실마리이자 지독한 진실의 서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저 며느리의 또 다른 비밀을 손에 쥐었다는 생각에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워졌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혜진이도 모두 잠든 깊은 밤. 낡은 자개장 앞에 웅크리고 앉은 제 손에는 낮에 훔친 그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모든 이유를 알게 될까? 아니, 어쩌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결심한 듯 봉투를 푹 찢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빳빳한 종이 한 장.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라는 글자 아래로 서울의 가장 큰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눈으로 한 줄 한 줄 내용을 쫓았습니다. 환자 성명 윤예진, 생년월일 1970년생. 역시 혜진이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자. 그래서 병원비 때문에 이 늙은 시어미를 내쫓으려 했다면 내 평생 저 아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진단명 칸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상세불명의 경도인지 장애,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치매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봤을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봐도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 혜진이가 이제 겨우 50간 넘긴 내 새파란 며느리가 늙은 저도 아니고 전디 젊은 아이가 치매라니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혜진이가 끓여준 커피에서 쓴 소금 맛이 났던 일. 제가 너 설탕 넣어야 할 걸 소금 넣었나? 보다 하고 웃어 넘기자 혜진이는 어머,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어머니 하며 황급히 커피를 버렸었죠. 또 얼마 전에는 30년을 다닌 동네 시장에서 길을 잃었다며 낯선 골목에서 한참을 헤맸다고. 그날따라 길이 헷갈렸다고 멋쩍게 웃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다 건망증이려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 그리고 냄비. 이번 달에만 3번이나 태워 먹었다던 그 냄비. 혜진이는 그게 모두 제 탓인 것처럼 제가 깜빡깜빡해서 그런 거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혜진이 자신의 실수였을 겁니다. 본인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차마 인정할 수 없었어. 가장 만만한 저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짐이 될 거예요. 이제는 버거워요. 며칠 전 식탁에서 혜진이가 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저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자신의 미래를 향한 절규였고 저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기억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는 알아보지 못하게 될 자기 자신. 결국에는 이 집의 가장 큰 짐이 되어버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게 모질게 악착같이 저를 밀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사랑하는 시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며느리가 되기 싫어서. 혜진아, 내 새끼.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 아이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홀로 병원을 오가며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차가운 진단 결과를 손에 쥐고 그날 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요? 이 모진 시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저 아이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아버렸으니 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손에 쥔 채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가 내 가엾은 며느리를, 내 딸 혜진이를 부둥켜 안고 잘못했다고,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세상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진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희미하게 흐느끼고 있었죠. 그 여린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이는 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혜진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그 얼굴과 마주하자 저는 와락 며느리를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혜진아, 내 새끼야, 이 못난 어미가 다 잘못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원망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품에 안긴 혜진이의 몸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혜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들켜버린 자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뒤늦게 방으로 들어와 진실을 전해 듣고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주저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던 우리 집의 겨울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혜진이를 지키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혜진이와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기억력에 좋다는 음식들을 일부러 찾아가며 정성껏 상을 올렸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러지 마세요. 혜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혜진이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니다. 넌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이 집안일은 이제부터 이 늙은 어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저 내 몸만 챙기면 된다. 알겠지?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지난 30년간 혜진이가 제게 해주었던 것을 이제 제가 혜진이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혜진이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들려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혜진이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화투를 치며 뇌 운동을 시켰습니다. 혜진이는 그런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히곤 했죠.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매달 소정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저거다. 혜진이 앞으로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푼돈이라도 내가 보태야지. 내가 저 아이에게 짐이 될 수는 없어. 저는 다음 날 아침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 혼자 주민센터를 찾아갔죠.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젊은 공무원이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에 기본 인적 사항부터 작성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랜만에 펜을 잡고 돋보기를 꺼내 썼습니다. 이름 황기남 주소 그리고 다음 칸에 적힌 생년월일이라는 글자 앞에서 제 펜 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생년월일이 언제였더라? 아득하게 느껴졌죠. 기억을 더듬어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1947년 10월 22일. 서류를 제출하자 공무원은 내용을 확인하며 제게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황귀남 어르신, 1947년생 맞으시죠? 네, 맞아요. 내가 벌써 그렇게나 먹었답니다.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는데 어쩐지 1947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나도 우리 혜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구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제가 쥔 진실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주민센터에서 제 손으로 꾹꾹 눌렀었던 제 생년월일이 이 거짓된 평화를 산산조각 낼 가장 잔인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혜진이의 병을 알게 된 후 제 하루는 혜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사이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며칠 전 혜진이의 서랍에서 꺼냈던 그 진단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놀라 진단명만 겨우 확인했었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 가엾은 며느리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종이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환자 성명 윤혜진. 다시 봐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환자 정보란에 적힌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생년월일 1947년 10월 22일. 1947년. 이건 제 출생 연도였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70년생 호랑이띠인데 처음에는 병원에서 실수를 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큰 병원이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타 하나쯤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순간 며칠 전 주민센터 창구에서 또렷하게 들려오던 젊은 공무원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황귀남 어르신, 1947년생 맞으시죠? 며칠 사이에 두 번이나 마주한 1947년이라는 숫자가 마치 머릿속에 박힌 쐐기처럼 빠지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 하필 내 출생 연도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종이를 눈앞에 바짝 가져다 대고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종이의 맨 하단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보호자 확인란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피를 전부 얼어붙게 만드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성명 윤혜진. 그럼 환자는 보호자가 윤혜진이라면 진짜 환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의 맨 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혜진이의 이름이라고 믿었던 그 글자.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환자 성명이라는 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발급받은 신청인의 이름이었을 뿐. 진짜 환자의 이름은 그 아래의 다른 네모 칸 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성명 황귀남. 황귀남. 제 이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만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혜진이가 나를 놀리려고 이런 몹쓸 장난을 친 걸 거야. 하지만 진단서에 적힌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까지
모든 것이 틀림없는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혜진이의 모든 행동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냄비를 태웠던 사람, 시장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 커피에 소금을 넣었던 사람, 그건 혜진이가 아니라 바로 저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은 것은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던 혜진이의 얼굴뿐이었죠. 어머니,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거. 이러다 큰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건데? 그 말은 저를 공격하려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스스로의 상태를 알아달라는, 위험을 인지해달라는 애끓는 절규였습니다. 이 집, 어머님 집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주인은 저예요. 그 모진 말 역시 자존심 강한 제가 쫓겨난다는 생각에 상처받지 않고, 며느리에게 더는 신세 지기 싫어서 내 발로 나간다고 여기게 만들려던 혜진이의 마지막 배려였던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나쁜 며느리가 되어서 저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라도 제가 제 병을 직접 마주하는 잔인한 순간만큼은 피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단서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 가엾은 며느리, 내 착한 딸, 그 아이는 이 모든 진실을 혼자 짊어지고 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며 이 슬픈 연극을 벌여왔던 겁니다. 제가 지켜야 할 대상은 혜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고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며느리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될 괴물. 제가 진짜 마주해야 했던 진실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 통곡 소리를 들었는지 혜진이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그 찢어진 진단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더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죠. 제 눈에서는 후회와 미안함의 눈물이, 혜진이의 눈에서는 모든 것을 들켜버린 자의 슬픔과 안도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나였구나. 혜진아, 전부 나였어. 제 목소리는 신라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곁에 주저앉아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되뇌며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뭐가 죄송할 게 있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제 자존심 지키자고 착한 며느리 가슴에 칼을 꽂은 저인데 말입니다. 그때 거실불이 환하게 켜지며 아들 민수가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저와 혜진이를 보더니 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혜진이가 아픈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왜 나와 있어? 아들이 혜진이를 일으키려 다가오는 순간 혜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아픈 건 내가 아니에요. 혜진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제 진단 결과를 처음 들었던 날의 절망감,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막막함, 그리고 차라리 자신이 나쁜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 모든 연극을 꾸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냉기와 분노 대신 무겁고 슬픈 침묵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제 손으로 혜진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잡았습니다. 혜진아, 그리고 민수야,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제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꼿꼿했던 제 자존심이 혜진이의 그 깊고 지독한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죄송하죠. 저희가 더 빨리. 아니다. 내 마음, 내가 이제 다 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보내주렴. 제 말에 혜진이와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봤다는 그 요양원 말이다. 이제는 정말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는 너희에게 짐이 될 수 없어. 내가 나를 잃어버리기 전에, 너희를 더 아프게 하기 전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 그것은 더 이상 쫓겨나는 패배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한 인간의 선택이었고,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미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울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자기들이 끝까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평생 잊지 않을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차례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아프고 시리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만이 남았을 뿐. 저는 제 기억이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며느리의 저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저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곳, 제가 새로이 터를 잡은 늘봄. 실버타운의 제 방 창가에는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따스한 햇살이 찾아옵니다. 저는 창가 옆 작은 흔들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정원의 나무들이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제 기억은 낡은 앨범의 사진들처럼 군데군데 빛이 바래고, 어떤 날은 아침에 뭘 먹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어느덧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죠. 하지만 주말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를 찾아오는 혜진이와 민수 덕분에 저는 이곳을 저의 2번째 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들은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약과와 과일들을 한 알음 사들고 와서는 제가 외롭지 않게 온종일 제잘거리다 돌아갑니다. 어머니, 여기 정원에 국화가 정말 예쁘게 폈어요. 이따가 점심 드시고 저랑 같이 산책 나가실래요? 혜진이는 제 손을 잡고 와서는 어린아이처럼 조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죠. 우리는 팔짱을 끼고 정원을 걷습니다. 혜진이는 길가에 핀 들꽃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고 아들 녀석의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억이 다 사라져도 내 곁에 있는 이 아이의 따뜻한 온기만큼은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혜진이는 작은 액자 하나를 제 방 협탁에 놓아주었습니다. 30년 전 혜진이와 민수가 막 결혼했을 때 찍었던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참으로 기운이 넘치고 제 옆에 혜진이는 더없이 수줍고 앳된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문득 제 기억 한 조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혜진이가 시집 온 첫날, 낯선 시집살이가 서러워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 아이의 작고 여린 어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다가가 혜진이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죠. 그래요. 어쩌면 혜진이가 제게 보여준 그 지극한 사랑은 그날 제가 건넸던 작은 위로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것보다 지난 30년간 혜진이에게서 받은 사랑이 몇천, 몇만 배는 더 크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 꼿꼿했던 자존심은 병과 함께 희미해졌지만 그 빈자리에는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며칠 전에는 혜진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우셨죠? 제가 그때 못되게 굴었던 거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혜진이의 손을 마주 잡고 그 주름진 손등에 제 뺨을 가만히 부볐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라니요. 원망이라니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어 주었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감히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기억은 하루가 다르게 조각조각 흩어지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토록 따스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제 영혼에 새겨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제 삶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 비로소 가장 눈부신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